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누구인가요? 죽음의 의사, 닥터 데스라고 불린 희대의 살인마인데요. 종전의 다른 연쇄살인범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누구나 믿고 또 자신의 신체, 생명을 완전히 내맡기는 대상인 의사, 그 의사가 환자들을 연쇄살인한 냉혹하고 잔혹한 연쇄살인범인데요. 지역 주민들 누구나 전적으로 신뢰하던 사람이었고요. 모범 시민의 이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250명이 넘는 환자들을 연쇄살해한 잔혹한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난번 두 번째 연쇄살인 대상자죠. 테드 번디와 같은 해 1946년에 태어난 동갑내기이고요. 영국의 연쇄살인범 해롤드 쉬프만입니다. 우선 이 해롤드 쉬프만 때문에 그야말로 학계와 사회 다 발칵 뒤집어졌죠.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연쇄살인할 수 있다니 라는 그런 경각심 때문이고요. 그로 인해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가 2006년에 Serial Murder by Healthcare Professionals, 그러니까 의료진에 의한 연쇄살인이라는 주제로 행해진 연구였고, 그 논문이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그 아주 세계적인 법과학 저널이죠. 여기에 게재가 됐는데, 이 연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전 세계의 이 의료진 연쇄살인 사례를 전부 추적을 합니다. 언론 보도, 그 다음에 수사 기록, 재판 기록 이런 것들을 모두 찾아서 세계 20개국에서 약 90건의 의료진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케이스 하나하나를 다 추적을 한 연구예요. 그런 그 연구를 촉발시킨 연쇄살인범이 해롤드 쉬프만인 거죠. 특히 이런 의료진이 환자를 연쇄살인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환자는 자기를 방어할 수 없잖아요. 특히 의료진이 자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의료진은 마음만 먹는다면 약물, 어떤 약물에든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의료진 중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범이 있다면 정말 적발하기도 어렵고 살인인지조차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롤드 쉬프만을 세계의 연쇄살인 세 번째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롤드 쉬프만이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환자를 연쇄 살해하게 된 그 범행 방법, 애모, 모두스 오페란다이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에서의 신망 구축입니다. 아주 믿을 만한 의사, 친절한 의사, 아주 다정하게 특히 노인들, 여성 노인들에게 잘 친절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의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병이 있는 환자들, 또 여성 노인 환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이렇게 해서 많은 여성 노인 환자들이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이들과 친해집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확보해요. 혼자 사는지, 누가 함께 사는지, 근데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과의 연락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러한 개인정보 파악을 쫙 해서 범행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딱 타겟으로 하는 환자의 유형이 있어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 환자, 혹은 가족들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 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재산이 조금 있는 환자,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 중에 하나인 다이아몰핀, 아마 여러분 헤로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중독성 높은 마약이죠.
그 헤로인과 화학 성분이 아주 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이 다이아몰핀을 투여하게 되면 마취 효과, 진통 효과, 그리고 환각 효과도 나타나거든요. 과다 투여하면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몰핀 과다 투여 방법으로 살해해요. 그리고 나서 사망한 환자가 만약에 친척이 없는 독거노인이라고 한다면 진단서에 병사라고 쓰고 그리고 화장을 하도록 의뢰하고요. 그래서 증거를 인멸해버리죠. 만약에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사망을 했으니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 처리를 하도록 해요. 그러다가 재산이 좀 있는 그 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언장을 위조를 해서 모든 재산을 가족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부하도록 하는 형태이죠. 처음에는 주로 여성 노인들 대상으로 연쇄 살해를 해 나가다가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40대 남성 환자를 살해하기도 했고요. 4살 어린이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해롤드 쉬프먼은 1975년부터 환자 살인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동갑내기인 테드 번디는 그로부터 1년 전이죠. 1974년부터 살인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유사한 연령대죠. 28, 29 이때부터 범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김대두 이런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연쇄살인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하죠. 보성 오노인 같은 경우는 70대가 되어서의 연쇄살인범이 되기도 했고요. 40대에 시작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절대 다수가 30대 혹은 20대 후반부터 연쇄살인을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유사해요. 이건 그러한 연령과 연쇄살인의 시작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범죄심리학적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해롤드 쉬프만의 검거 과정으로 돌아오자면 그렇게 75년부터 계속해서 환자 살인을 해나가던 쉬프만의 꼬리가 잡히기 시작한 것이 1998년입니다. 1998년에 이르러서 영국의 의료법이 사실은 해롤드 쉬프먼의 범행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와는 다른 의료법이죠. 뭐냐 하면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쓸 때에는요. 해당 병원의 의사만이 아닌 꼭 다른 병원의 의사가 함께 사망 진단서 옆에 공동 사인, 코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혹시라도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그 의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러한 병명을 적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 교차 검증 사망 진단 시스템과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뭐냐면 검시관 제도입니다. 코로너라고 하죠. 죽음에 대한 혹시 변사라든지 의문의 죽음이 있거나 사망에 대한 확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권한을 가진 그러한 관리를 코로너 검시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코로너의 존재가 1998년 해롤드 쉬프만의 범행에 파열음을 내게 되고 꼬리가 잡히게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해롤드 쉬프만 인근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린다 레이놀즈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서로 의사 지역의 그 의사들의 사망 진단서를 검증해보고 공동 사인을 하는 그러한 이제 업무들을 의사들이 하는데 린다 레이놀즈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의사들과 달리 자신이 공동 사인했던 여러 다른 의사들과 달리 해롤드 쉬프먼이 작성한 그 사망 진단서상의 환자들이 유독 여성 노인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 자연사가 사망의 원인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코로너에게 그 죽음에 대한 권한을 조사 및 결정 권한을 가진 코로너 검시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내가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니 조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너가 한번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이건 경찰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검실관의 수사 의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를 하죠. 그래서 해롤드 쉬프만이 사망 진단한 환자 전원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진료 기록, 사망 진단서 전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다 합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하죠. 그리고 나서는 한 달 만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해롤드 쉬프만은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겠죠. 이제 걸리나 보다. 어떡하지? 증거가 확보될까? 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니까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죠. 기고만장해집니다. 완전 범죄야. 아무도 알아낼 수 없어. 그러한 자신만만한 태도 속에 추가 범행을 계속 또 저질러 나가게 돼요. 여기서 두 번째 쉬프만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건 너무 놀랍고 의외의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의 택시기사예요. 존 쇼라는 지역 택시기사는 오랜 동안 그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었고요.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과거 직업,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다 알죠.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쉬프먼의 병원에 자기의 택시로 데려다 줬던 너무나 건강했던 여성 노인 환자 중에 자꾸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병원에 갈 때는 건강했는데 그 다음에 병사로 죽었다고 하거나 또는 고령에 의한 자연사로 죽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의사는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21명에 이르렀어요. 마치 자기가 의도치 않은 공범이 된 것 같은 죄책감마저 느낀 존쇼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라고 쭉 자신의 그러한 그 의심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 세 번째 요인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건 어떤 요인이냐 하면 캐서린 그룬디라는 여성 노인 환자가 있었어요. 역시 해롤드 쉬프만이 주로 진료를 했던 환자이기도 하고요.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집에서 사망하게 돼요. 혼자 살던 여성 노인이었죠. 해롤드 쉬프만은 이 환자의 사망 진단서에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사인을 적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해롤드 쉬프만의 욕심이 단서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쉬프만이요. 그룬디라는 이 여성 노인 할머니가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 총 38만 6천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 원 정도 되죠. 그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룬디라는 독거노인이 만약에 정말 다른 아무런 가족이 없었다면 완전 범죄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룬디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멀리 살고 있었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자주 찾지 못하는, 그리고 빨리 오지 못하는 사정에 처해 있었던 딸이 있었죠. 그런데 이 딸이니까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상속권자죠. 당연히 할머니 그룬디의 사망 사실은 딸에게 통보가 됐고요. 사망의 원인도 통보가 됐죠. 그리고 이 유언장, 유서, 딸이 아니라 지역의 의사인 자신을 치료해줬던 해롤드 쉬프만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서 내용도 역시 이 딸 변호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자 이 딸은 너무나 충격에도 빠지기도 했지만 의문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의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그 어머니의 시신은 화장이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증거는 찾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 세 개의 단서, 세 건의 신고 혹은 수사 의뢰
접수한 경찰은 재수사를 개시합니다. 초기에 코로너가 지역 의사와 지역 검시관이 수사 의뢰를 했을 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고 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경찰은 최고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배정하게 되고요. 베테랑 수사관들이 우선 화장이 이루어진 그룬디 6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정밀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 정밀감정에서 6월에서 다이아몰핀, 이 마약성 마취 진통제죠. 그 성분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사망진단서에는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6월에서 다이아몰핀 성분이 검출되었으니 이건 독살의 증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럴드 쉬프만을 체포합니다. probable cause, 체포하기에 상당한 혐의가 입증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게 되죠. 그러자 쉬프만은 진료 기록을 봐라. 미안하지만 내 환자 그룬디는 헤로인 중독자였다. 그 유골에서 발견된 성분은 다이아몰핀이 아니라 헤로인 성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전산 기록으로 입력된 진료 기록에 분명히 사망 전에 헤로인 중독이라는 것, 헤로인 중독에 대한 치료 기록들이 쭉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찰이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또다시 잘못 짚은 것인가? 주변 사람들이 또 오인 신고를 한 것인가? 이런 판단을 살짝 하다가 다시 정밀 수사, 디지털 포렌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진료 기록은 그룬디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진료 기록인가? 아니면 사후에 조작 입력된 것인가? 디지털 포렌직을 하면 컴퓨터상의 모든 기록들은 로그인 기록, 또 작성된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제 이루어진 입력인지 다 나오죠. 수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디지털 포렌직 결과 이 진료 기록은 그룬디 사후에 입력된 기록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럴드 쉬프먼의 진료실과 가택에 대한 수색을 한 경찰이 발견한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있었어요. 타작이었습니다. 그룬디의 유언장 38만 6천 파운드, 우리 돈 6억 원의 전 재산을 딸이 아니라 의사에게 증여하도록 적혀 있었던 그 유언장은 타자기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모든 타자기는 사람의 지문처럼 다른 타자기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치다 보면 A, B, C, O 각 철자마다 치는 사람의 힘과 또는 자주 치는 철자의 그런 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철자를 치는 자판이 다른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타자기로 친 그 종이의 활자들을 분석하게 되면 해당 타자기에서 친 것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됩니다. 타자기 지문인 거죠. 해럴드 쉬프만의 집에 숨겨진 채 있었던 발견된 타자기와 유언장, 조작된 유언장이죠. 그 유언장에 찍힌 글자들, 그 지문은 일치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 15건의 환자 사망 사건이 살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기소했고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모두가 같이 치사량의 다이아몰핀이 투여되었고 사망 진단서 상에는 병사 혹은 자연사라고 기록되었고 바로 화장 처리가 이루어지고 사후에 진료 기록이 이루어진 이런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